아침에 시작을 알리는 글로벌 주식 라이브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6월 21일 수요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도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성입니다. 다행히도 이제 휴장 뒤에 개장했던 밤사이 뉴욕 증시가 반등을 했습니다. 네. 그러나 오늘 뭐 다양한 외신 기사들에서 시장을 분석하는 글들을 보니까 추가적인 시장의 반등,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시체말로 찐 반등이라고 하죠. 아 진짜 반등? 그것에 대한 의미 부여하기는 좀 어렵다. 왜냐하면 시장의 반등에 특별한 호재도 없었고. 그렇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의 반등에 뭐 무작정 환호만 음. 하기에는 조금 마음이 무거웠던. 그러나 어쨌든 또 반등해서 한편으로는 좋았던 그런 시장이었습니다. 그럼 조금만 좋아하면 되겠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네. 좋아함을 100으로 둔다면 음. 한 30 정도만. 예, 좋았습니다. 예, 30 정도만. 네, 30 정도만. 좋았던 그런 예, 시장이었던 그렇습니다. 것 같습니다. 반등폭이 그래도 꽤 컸어요. 꽤 컸기 컸습니다. 때문에 부디 이제 또 되돌리는 그런 흐름은 없기를 바라는데 우리가 아직까지 넘어야 될 산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시장은 좀 길게 가을까지는 지켜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 이제 방금 전에 마감했었던 시장 상황 우리 장우석 부사장님이 정리해 주실 거고, 또 최근에 이제 10년 만기 국채 금리의 예. 흐름이 음. 다시 또 고점을 더 예, 높이고 있는 그렇습니다. 상황이잖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 과연 채권 시장의 또 금리의 움직임은 어떨지 저희가 또 궁금할 때마다 이분을 모시죠. 예, 그렇습니다. 키움증권의 안예아 선임 연구원 네. 함께 잠시 후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오늘도 월가의 소식은 미국 주식에 미치다 이양영 전문위원과 함께 속속들이 확인해 네. 보시죠. 네. 자, 지금 뭐 일희일비 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막 예전에 얼굴이 푸석한 게 제가 그렇게 많이 푸석합니까? 예. 밤을 잘 못 자겠어요. 아, 또 못 자죠. 휴장하고서 개장하니까 올랐으면 좋겠다는 새벽에 네. 자꾸 깨지 않나요? 그렇습니다. 저도 그런데 이게 보통 올라가면 올라가서 기분 좋고 네. 빠지면 기분 나빠서 잠 못 자는데 어제는 잘 잤습니다, 제가. 그래요? 예, 잘 잤습니다. 오늘 딱 눈을 뜨니까 새벽 4시였습니다. 마음 편하게 잘 주무시네요. 잘 잤습니다. 예, 우리 시청자분들도 숙면이 네, 어느 때보다 숙면 중요하니까 중요합니다. 네. 숙면 꼭 하시고요. 오늘 주제부터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제입니다. 지난주 급락에 따른 저점 매수가 이어지면서 3대 지수가 상승을 마감했고요. 다우지수가 3만 선을 회복했습니다. 네. 정말 좋은 소식인데 실제 이제 어제 유럽 증시 올라갔기 때문에 올라갔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단순한 반등이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페이지 보시면 3대 지수의 흐름을 짚어볼 건데요. S&P 500 2.45% 상승입니다. 다우가 2.15%, 나스닥이 2.51%가 올라가면서 3대 지수가 모두 상승했고요. 2%의 큰 폭의 상승을 보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다우지수가 다행히도 3만 선을 회복하긴 네. 했습니다만 사실 뭐 이렇게 다른 지수 때도 보면 좀 위태위태합니다. 위태위태하죠. 그래서 일단 나란히 2%대 상승을 좀 보였는데 네.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죠. 진짜 이게 바닥이냐 아니면 단순 반등이냐라고 보시는데요. 첫 번째 2% 상승을 볼 건데 올해 12번 나왔습니다. 이 상승이. 그러니까 그게 크게 올라간 게 아니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5월 4일부터 좀 이어지는데 가장 많이 올라갔던 게 5월 4일 날 2.99%였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적게 올라간 게 5월 17일 나왔던 2.02%인데 이렇게 많이 안 가거든요. 근데 한 올해는 번에? 이게 유독 많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여갖고 실제 많이 올라갔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오늘은요 2.45% 올라갔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반대로 네. 저만큼 빠졌던 저보다 더 빠졌던 날도 많았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걸 그렇죠. 보시면서 일단은 단순한 반등이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럼 왜 그러냐? 다음 네. 페이지 보시면 실제 이렇게 올라간 다음 날 빠지는 그런 모습이 나왔는데 5월 4일 날 2.99% 올라간 다음 날 3.57%에 급락하는 그런 맞아.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런 모습이 나오다 보니까 그 지난번에는요 우리 예동원 앵커가 많이 올라가면 다음 날 두렵다 말씀하시는데 그게 딱 맞은 걸로 보이니까요. 네. 오늘까지 예의주시하시면 좋을 것 같고 평균적으로 보게 되면 많이 올라갔던 다음 날 0.76% 하락을 보였다는 거 보여드리고 일주일 동안에 0.91%가 빠졌기 때문에 하루 일주일 후에는 안 좋았다는 거 다시 한번 설명드립니다. 저 5월 17일이 최악이었죠. 최악이었습니다. 17일 야, 저렇게 진짜. 2% 올랐다가 다음날 4% 빠졌던 정확히 충격적인. 2배를 뱉어내는 그런 모습 보였는데 그러니까요. 하여간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은 단순한 반등이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그래 또 한 가지 반등의 또 그 증거가 나오는데요. 지난주 많이 빠졌던 에너지가 올라왔다는 거, 네. 이미 소비재 기술이 올랐기 때문에 이건 그냥 많이 빠진 거에 대한 반발 매수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에너지가 오늘
4.01% 올라왔다고 보시고요. 이미 소비자 2.62%, 기술이 2.28%가 올라왔다고 말씀드립니다. 네, 에너지 업종 같은 경우에는 뭐 유가가 지금 사실 110달러 선에서 네. 계속된 등락을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 상대적으로 많이 올라서 최근에 이제 시장 하락 때 차익 실현 매물까지 함께 맞아요. 수혜되면서 예. 많이 하락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간밤에 엑소모빌 주가가 엑스모빌 엄청 주가 많이 올랐잖아요.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였습니다. 수지가 있는 올라가는 바람에 막 올라왔으니까 네네. 참고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좋은 소식과 나쁜 소식 하나 있는데 네. 좋은 소식부터 말씀드릴까요? 뭐 준비하신 대로 말씀해 주시죠. 네, 이건데요. 지금 미국에 있는 평균 휘발유 가격이 드디어 5달러에서 4달러대로 앞자리가 바뀌었습니다. 아, 좋은 지난주에 거네요. 5.01이었는데 오. 4.97로 바뀌는 바람에 네. 조금 떨어지는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기대가 커지고 있는데 저는 조금 빠질 걸로 보입니다. 근데 네. 제가 또 주말 그 쉴 때 그 음. 바이든 대통령이 지금 연방 그 우리처럼 이제 주류세 예. 주류세 같은 거죠. 그거를 7월 4일 독립기념일 기준으로 음. 좀 조정을 하겠다라는 예. 그런 고려를 말씀하셨어요. 해보겠다라는 얘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 이제 참고 사진으로 그 CNBC에 나왔던 유가의 가격대가 거의 7달러에 임박한 6.9 뭐였단 말이에요. 근데 어쨌든 저거는 평균 평균 가격인 가격입니다. 거잖아요. 평균 가격. 네, 예. 그래서 일단 낮아져서 그나마 그나마 다행인데. 조금 빠졌기 때문에 음. 좀 좋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다만 이제 문제가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가는 저희가 예측이 불가하기 때문에 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건 좋은 소식이었고 나쁜 소식이 하나 전해졌는데 오늘 뭐죠? 나온 겁니다. 골드만삭스가 발표하고 있는 경기 침체 가능성이 기존의 15%에서 딱 2배 올라갔습니다. 30%로. 이게 정말 안 좋아지는 건데 조금 전에 나온 기사이기 때문에 예의 주시하면 좋은데요. 워낙 골드만이 좋게 보는 분들인데도 불구하고 약간의 침체를 예상했기 때문에 이 또한 그 유가 올라가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 아닌가 싶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사실 금리가 많이 올라가면 침체가 갈 수밖에 없다는 거 다시 한번 보여주는 그림이니까 역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난주 저희 이제 75bp 인상을 하고 네. 나서 그 리세션 경기 침체에 대한 가능성 그 지표가 한 65%였나요? 그때 70%였나요? 그렇게 올라갔는데 어쨌든 시장을 좀 긍정적인 방향에서 봤던 골드만삭스마저 기존의 전망치에서 2배를 올렸다라는 게 좀 예. 문제가 불확실성을 됩니다. 더 키운다. 다만 70%는 안 가는 걸로 보는 거니까 네. 좀 좋게 보는 것도 맞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오늘 조금 전에 나왔던 그 가장 신뢰받는 브랜드가 발표가 됐는데 제가 이거 보고 놀랐거든요. 오. 밴드에이드가 뽑혔습니다. 밴드에이드. 이거 데일 저희도 밴드. 쓰잖아요. 존슨앤존슨 그러니까 데일밴드라는 게 약간 참, 그건 스카치 아니- 테이프처럼 그건 그렇게 아니고, 대명사가 되는 거죠. 근데 밴드에이드를 상당히 젊은 분들이 많이 쓰시는데 네. 이거를 뭐 미용 목적으로 쓰시는 분도 계시다. 미용요? 이렇게 좀 뭔가 그 캐릭터가 박혀 있으면 이거 씌고 다닌다고 합니다. 그 그래서 아가들이 좋아하잖아요. 아가들 예, 아이들 그 뭐 그렇죠. 캐릭터 있는 그렇습니다. 밴드 엄청 예.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존슨앤존슨 밴드에이드가 네. 뽑혔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 라이솔이라고 하는 세척제 그 용품 만드는 기업인데 이것도 뽑혔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락스, 크로락스가 뽑혔다는 거, 네. UPS 그다음에 CBS 헬스까지 뽑혔는데 CBS 헬스가 원래 워낙 인지도가 떨어졌는데 이번에 CBS 헬스 약국 체인점에서 그 백신을 맞았대요. 그다음에 상당히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였다는 거 확인시켜 드리고 네. 다음도 보시게 되면 비자 뽑혔고요. 치리어스라고 하는 시리얼 뽑혔는데 최근에 그 워낙 가격이 올라가다 물가가 높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집에 시리얼 드시는데 바로 이걸 드신답니다. 저게 뭐 켈로그보다 조금 치리어스. 저렴한가요? 아니면 더 글쎄요. 맛있나요? 저는 잘 안 모르겠습니다만 먹어봤어요. 저는 안 먹습니다. 시리얼을. 왜요? 맛이 없거든요. 그 맛있는 시리얼도 있어요. 꿀 많이 들어간 거. 그럼 제가 먹겠습니다. 예, 다양한 그거. 거 있습니다. 어쨌거나 시리얼을 많이 드시다 보니까 올라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웨더체리라고는 날씨를 밝혀주는 회사가 있는데 역시 올라왔다는 거. 사실 날씨는 신뢰가 생명 아니겠습니까? 그쵸. 보시면 될 것 같고 콜게이트, 파몰리브 치약을 만드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좋은데 이런 기업들 홈디포까지 올라오는 그런 모습 보였는데 이런 기업들이 신뢰를 받고 있는 그런 모습 보였다고 보시면 되고요. 저희가 신뢰의 기준이 뭘까요? 저희가 뭐 많이 아는, 그러니까 실생활에서 많이 사용하는 그런 브랜드들이 많이 나온 것 같긴 한데. 예. 모닝 컨설트에 진짜 물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제가 볼 때는 많이 이용하는 것과 그다음에 이용한 후에 네. 어떤 소감이 반영된 걸로 보이는데 상당히 이런 기업들이 이용한 다음에 네. 그 후기가 좋지 않았나 싶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네. 여기는 안 보입니다만 가장 신뢰받는 만약 경제 컨텐츠를 뽑는다 그러면 3%가 아닐까. 미국에서는 예, 저는 우리 생각하고요. 3% 내에서 저희 모닝 브리핑 아닐까 싶으니까 넘어가시죠. 계속 잘 보시면 예, 어쨌거나 겸손해야죠. 예, 예, 겸손해야 됩니다. 겸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오늘 제가 바닥이 아닌 가장 큰 이유가 오늘 이 이벤트가 나와주고 있는데 파월이 말입니다. 오늘 상원 은행위원회에서 최근에 금리 인상 경제에 대한 견해를 언급할 건데 제발 하필이면 이게 또 지금 중요합니다. 오늘이에요. 네, 오늘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상당히 땀을 많이 흘린다고 그러시는데 이분이 사실 비슷하시네요. 예, 그래서 사실 근데 이분이 지금 금리 올리고 난 다음에 그렇게 나쁜 얘기 아까 한다고 그러면 그건 아닐 것 같고 보이니까 그냥 근데 너무 떨지 마시고. 모르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얼마 전에도 그게 뭐 인터뷰였는지 뭔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월스트리트에서 인용했던 그 기사가 연준에서 제시했던 그 지금보다 훨씬 더 높은 금리 수준에 대해서 4에서 7% 정도의 금리를 네. 올려야 한다. 뭐 음. 이런 얘기를 했다라는 발언까지 하고 나는 우리는 연준은 음. 무조건 물가를 잡는 데 집중할 것이다. 네. 강력하게 물가를 잡을 것이다. 그러니까 시장을 좀 약간 경주마처럼 보지 않는 그런 비슷한 뉘앙스의 발언들을 해서 이번 발언도 아, 생각보다 좀 강력하지 않을까, 시장 친화적이지 않은 그런 발언들을 쏟아내지 않을까라는 이럴 그런 좀 때는 생각도 들어요. 그 자신의 견해를 적은 다음에 음. 여돈 앵커한테 한번 검열 한번 받는 이거 어떨 하면 것 시장 같아요. 빠집니다. 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아, 어쨌거나 왜 하필이면 오늘 밤에 꼭 오늘일까요?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아마 글로벌 라이브 시간에 말씀을 드리지 않을까 네. 싶습니다. 맵을 보도록 맵을 볼 하죠. 건데요. 맵인데 메타가 나홀로 빠지는 어? 그런 모습 왜요? 보였습니다. 왜요? 메타가 오늘 법무부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그 메타가 광고 낼 청문회? 때 뭔가 인종 차별 그다음에 뭐 성별 차별을 갖던 그런 약간의 그 광고를 했나 봐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문제가 커지고 있는데 이 오늘 하야하는 그런 모습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메타의 새로운 어떤 좀 좋은 모습을 언제 보느냐 하는 그런 우려가 커지면서 주가가 빠졌다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이미 심볼이 바뀐 지가 꽤 됐는데도 불구하고 네. 아직까지 좋은 기사가 별로 안 나옵니다. 저 오늘 아침에 그 마크 주커버그가 그 글라스 있잖아요. 있죠. 예. 그 뭐 약간 막 구글 AR, 글라스. VR 막 예. 이렇게 하는 거 구글 음. 글라스 말고 아. 넷플릭스 오큘러스. 그 페이스북 그러니까 메타에서도 그거를 만들었나 봐요. 그래서 이제 막 이렇게 착용을 하고 있는 모습 보였는데 왜 우리 그 제주도 가면 해녀분들이 이렇게 검은 그런 색깔 것처럼. 안경 쓰잖아요. 예, 그렇죠. 약간 모양이 딱 그렇더라고요. 음. 그래서 저는 아침에 그 기사 보면서 과연 정말 그 메타버스의 그 메타라는 그 산업 분야에 있어서 페이스북 메타가 선두를 설 것인가, 선두 자리에서 이끌어갈 것인가에 대해서 약간 기대하게 했는데 또 이러한 좀 불미스러운 이슈가 그렇습니다. 있었군요. 그래서 사실 아프지 오늘 같은 날 빠지면 나홀로 네. 빠지면 그래서 일단 많이 빠졌다는 거 보여드리고요. 네. 이번 넷플릭스를 비롯한 그 친구들이 주가가 빠지는 모습을 보였는데 넷플릭스 역시 안 좋은 기사가 나왔습니다. 지난번 150명 감원에 이어서 두 번째 감원을 단행하겠다 발표하다 보니까 주가가 빠졌는데요. 지금 전 직원이 11,000명인데 점점 줄여갈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으로 가다 보니까 떨고 있다고 기사가 나와주고 있는데요. 비용 감소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니까 네. 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3번 역시 테슬라 주가 많이 올라갔는데 700슬라 회복했습니다. 회복했습니다. 근데 다만 이것도 역시 똑같이 이 감원에 대한 얘기가 나와서 올라가는 모습인데 오히려 테슬라 같은 기업들은 내가 지금 감원을 하는 층이 적어도 사무직이다. 근로자가 아니다라고 발표했고 또 한 가지 넷플릭스랑 좀 다르네요. 그다음에 전체 10%가 아니고 급여 소득자 정규직의 10%이기 때문에 전체로 보기에는 3.5%밖에 안 되는 그런 인력이니까 너무 우려하지 말라는 기사가 나와서 올라갔다는 거 좀 보여드리고요. 네. 4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많이 빠지다 보니까 올라간 게 에너지 기업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시장은 어제 초록초록했고요. 네. 일부 섹터, 엔터테인먼트 섹터와 또 기술주 가운데서는 메타만 또 유일하게 안 좋은 네. 이슈와 함께 4% 하락 보였다는 점 정리해 드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반등했던 시장 상황 전반적으로 확인해 봤고요. 잠시 후에는 키움증권 안예하 선임연구원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세계적인 에너지 기업 엑소모빌이 만든 엔진 오일을 소개합니다. 포르쉐, 벤틀리, 에스턴 마틴이 선택한 최고의 엔진 오일 모빌 원. 가솔린, 디젤은 물론 하이브리드까지 최적의 성능. 합리적 엔진 오일 모빌 슈퍼. 무엇을 택해도 엑소모빌의 기술력은 그대로. 느껴보세요. 달라질 당신의 드라이빙. 모빌 원, 모빌 슈퍼. 전국 모빌 전문점에서 만나보세요. 투자 위더 스타 본선 1라운드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타이거 자산운용의 오종태 이사님, 김프로님, 김동환 프로님, DS자산운용 이한영 본부장님도 오셨습니다. 이전 팀원이 그대로 한 팀이 돼서 경쟁을 하게 되고 각 팀에서 딱 한 명만 합격할 수가 있습니다. 예, 됐습니다. 많이 떨리네요. 제 12년간의 투자 수익률 잘못됐을 때 설명할 길이 없어요. 그러면 상품 끝이거든요.
네,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함께 하고 있는데요. 저 방금 전에 엑소모빌 네. 광고가 음. 실렸네요. 물론 이제 뭐 한국 법인과 미국 법인은 음. 좀 다르겠지만 간밤에 또 올랐던 종목이라서 아, 괜히 그렇군요. 신기했습니다. 돈 많이 벌어서 광고 많이 네, 하겠죠. 그렇습니다. 많이 네. 벌었습니다. 그래서 바이든이 좀 뭐라고 했죠? 뱉어내라고 하고 아. 있는데 뱉어내겠습니까? 미국은 또 약간 또 그렇게 얘기하면 좀 내지 않습니까? 아니 안 왜냐하면 석유 산업이 내년 잘 되겠습니까? 내년까지? 그게 아니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뭐 시간이 지나면 앞으로 신재생에너지가 각광받을 거기 때문에 이럴 때 돈을 모아놔야 됩니다. 근데 또 우리 장 부사장님이 항상 지적해 주셨던 게 엑소모빌이 정유 관련된 기업 말고도 좀 변모하려고 하잖아요. 변모를 하고 있는데 네. 아직까지 변모하려고 하는 단계 초입 단계이기 때문에 조금 더 시간이 지나봐야 될 것 같고요. 네. 늘 얘기합니다만 많이 올라가면 적절히 이익실하는 것도 좋은 거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채권 시장 네. 금리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키움증권 안니아 선임연구원 함께합니다. 연구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그렇죠. 반갑습니다. 네. 자, 지금 10년 만기 국채금리 항상 저희가 그 추이를 보는데 얼마 전에 3.4를 넘어섰어요. 네, 지금 네, 뭐 네. 좀 진정이라고 하지만 밤사이에도 또 2% 넘게 올랐습니다. 지금 다시 좀 그 선을 넘어서는 반등을 보이고 있는 흐름이 이유가 뭘까요? 뭐 사실 가장 큰 이유는 이제 물가가 피크아웃을 확인하지 못했다라는 그쵸. 그 이후로 이제 연준이 5월에 75bp 인상을 단행을 했고 그 이후로도 지난 6월이죠. 6월에 75bp를 단행을 했고 계속해서 이어 나갈 거라는 그런 경계감들이 이제 금리 상승의 가장 주된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물가가 사실 이제 어느 정도 4월 정도에는 피크가 아니었냐라는 그런 기대들이 있었지만 5월에 시장 예상보다 이를 크게 상회를 하면서 굉장히 높게 나타났고 그쵸. 이 생각보다 물가 하락 흐름이 빨리 나타나진 않을 것 같아요. 지금 사실 보여드리는 화면 같이 보시면 물가가 이제 전년 동월비로 8.6% 상승을 했고 근원 물가도 6% 상승을 했는데 가장 크게 이제 상승했던 거는 뭐 항공운임, 뭐 에너지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문제는 보시면 이제 전월비로 봤을 때도 항공운임이 12.6%로 전 4월보다는 조금 둔화되긴 했지만 전반적인 에너지 가격이 3.9%대로 상승을 했고 이제 계속해서 상승 흐름을 보여왔던 중고차 가격이 4월엔 좀 둔화되는 흐름을 보이면서 이제 좀 피크아웃이 됐다라는 기대가 있었지만 5월에 다시금 반등을 했고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이어진다라면 사실 피크아웃을 빠르게 기대하는 것이 쉽지 않을 거다라는 그런 우려들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사실 5월에 평균 유가가 108불 정도였거든요. 그런데 6월에 지금 뭐 조금 떨어지긴 했지만 다시 110불을 넘어서고 사실 한때 120불까지 가기도 했고 했기 때문에 적어도 유가가 전월비로 했을 때 또 MOM으로 또 늘어나는 흐름을 보인다라면 저희가 이제 전반적으로 CPI가 전월비 0.8%만 올라간다 하더라도 이 전년비 8.6%를 상회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전월비로 지금 CPI가 1.0% 증가를 했기 때문에 0.8만 늘어난다 하더라도 그게 계속해서 이어진 8%대 물가가 이어지면은 이 연준이 생각보다 더 가파르질 수 있다라는 그런 우려들이 계속해서 붙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저희는 어느 정도 이제 2분기에 물가는 피크아웃이에요. 그래서 이제 3분기부터는 조금은 괜찮아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뷰를 좀 가지고 있었는데 이 뷰를 조금은 수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물가의 피크아웃을 논할 수 없는 가장 큰 원인은 결국에는 에너지군요. 네네 그러면 맞습니다. 물가는 언제 잡히는 거예요? 그래도 적어도 계속해서 2분기 중에 네. 피크아웃을 될 거다라는 기대는 유효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게 뭐 국제유가 한 100불 정도만 유지가 된다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하락하는 그 궤도 자체는 나타날 거라는 생각은 여전히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보여드리는 화면 또 다시 보시면 지금 이게 시장에서 컨센이거든요. 이제 컨센이 어떻게 변해왔는가를 이제 21년 12월, 22년 5월, 22년 6월 이런 식으로 쭉 궤적을 그려봤는데 뭐 당연히 계속해서
상향 조정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2분기에 8%대 기록할 거라고 컨센이 잡혀 있고 3분기에는 7.6으로 떨어질 거라는 컨센은 잡혀지고 있지만 이 레벨 자체는 계속해서 올라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4분기가 되더라도 물가가 6%대를 기록을 할 거다라는 그런 컨센으로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다라는 거는 그만큼 물가에 대한 경계감이 쉽게 해소되진 않을 수 있다라는 그런 걸로 해석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2분기만 보더라도 사실 4월 평균 물가 정도가 8.5%였거든요. 이 8%가 6월 발표되고 나면 더 상향 조정될 수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아직까지는 물가에 대한 경계감을 아직 놓기는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사실 계속해서 시장 금리 상승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환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뭐 결국 물가라는 건 결국 또 통화 정책으로 이어지는 거고 저희는 그래도 3분기 되면은 연준도 조금 물가가 떨어지고 그러면 긴축 속도도 조금 둔화를 시키면서 이런 통화 정책과 물가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은 해소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있었지만 이 부분들을 좀 3분기까지 계속해서 확인해야 되는 상황인 만큼 시장 금리의 상승 흐름도 불가피하다라고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전체 CPI가 아니고 코어 CPI만 보자고 박박 우기면 어떻게 될까요? 박박 우기면. 근데 박박 우기기가 네. 좀 어려운 게 안 보죠. 지난 6월에 파월이 뭐라고 했냐면 그래도 중요한 건 헤드라인이다. 그 라고 중요한 얘기를 거. 했습니다. 헤드라인이 떨어져야 기대 물가도 떨어지게 되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으로서 중요하게 보는 거는 헤드라인 물가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연준이 제일 무서워하는 거는 기대 인플레가 계속해서 올라가는 거거든요. 근데 기대 인플레는 국제 유가가 결국 같은 흐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국제 유가가 떨어지는 게 가장 좋은 시나리오가 될 수 있겠지만 지금 드라이빙 시즌이잖아요. 그렇죠. 지금 다들 해외로 나가겠다, 휴가 때 해외로 많이 나가겠다라고 하고 있는 상황에서 수요는 계속해서 저는 좀 붙을 거란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렇게 되면은 공급단의 어떤 지금 이슈가 빠르게 해소되지 않는 걸로 양상이 보인다라면 이 수급이 타이트한 양상이 적어도 뭐 3분기까지 계속해서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중국 경제도 뭐 지금 계속해서 부양책을 붙여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어느 정도 바닥은 확인하고 있다라는 기대들이 형성되고 있어서 중국의 수요가 그렇게 더 꺾이지 않는 한 좀 국제 유가가 조금 더 올라갈 수밖에 없어서 이 부분들은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건 물가의 저 숫자가 좀 낮춰지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유가인데 네. 우리가 이제 리오프닝이 되면서 어쨌든 수요가 늘어날 거라는 거는 작년 중반 이후부터 계속 예상을 해서 유가가 그걸 반영해서 오르는 와중에 여기에 이제 가장 단초가 된 게 전쟁이었어요. 네, 전쟁이 터지면서 그 폭이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갔고 결국에는 그러면 수요는 계속해서 늘어날 텐데 전쟁이 끝나야 이게 또 유가가 좀 제대로 잡히지 않을까 하는데 누구도 알 수 없는 알 수 없죠. 네.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 물가를 잡기 위해서는 유가를 컨트롤하지 못하면 통화 정책으로 뭔가 움직임을 계속해서 연준은 이어가야 할 텐데 지난달에는 사실 50bp에 대한 이야기를 파월 의장이 많이 했다가 이번에 75bp가 인상이 돼서 좀 이례적인 네네. 판단으로 당일 그리고 다음 날 완전 또 이례적인 해석들이 쫙 나왔어요. 근데 이제 다음 달에는 결국에는 그 숫자가 거의 꺾이지 않을 걸로 지금 전반적으로 네. 예상이 되고 있는 가운데 또 다시 그러면 자이언트 스텝에 대한 예상을 좀 해야 되는지. 네. 지금 모든 연준위원들이 발언을 할 때마다 다 네. 75bp를 염두에 두고 있고 지난 새벽에도 리치몬드 연준총재가 50에서 75bp 인상은 합리적이다라고 얘기를 해서 다들 75bp를 다 염두에 두고 있는 상황이고 비둘기파로 가장 분류되는 카시카리 미니애폴리스 연준총재도 75bp를 6월에도 찬성을 했고 7월에도 당연히 동의를 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지금 75bp에 대해서는 다들 큰 이견은 없는 것 같아요. 갑자기 유가가 크게 하락을 한다거나 하는 그런 상황이 펼쳐지지 않는 한 75bp는 지금 7월로서는 좀 기정사실화되고 있는 분위기고요. 오히려 물가가 더 잡히지 않으면 시장에서도 그럼 한 100bp 더 가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우려들도 더해질 수 있다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보면 진작에 좀 많이 올렸으면 어떨까.
지금 연준이 어. 상당히 좀 비난을 많이 하지 그쵸, 않습니까? 그쵸. 거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그 정책 타이밍에 있어서는 좀 네. 실패라고 생각을 네. 하고 있고요. 사실 작년부터 계속해서 물가는 올라왔고 2%를 상회하는 구간이었는데 연준에서는 뭐 이건 다 에너지에 단기적이다. 불과하다, 뭐 그런 일시적에 불과하다라고 판단했던 게 조금 우판이었던 것 같고요. 어. 지금 사실 뭐 어느 정도 상품 가격의 상승으로만 그쳤으면 모르겠는데 이제는 또 서비스 가격으로 계속 다 전이가 되고 있고 주거비 이런 부분들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어서 그런 게 쉽게 잡히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네. 쉽게 잡히지 않아. 아휴, 이거 언제 네. 그런 지금 사실 75bp 플러스 양적 긴축까지 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효과는 그런 100bp 정도인 거잖아요. 네네네네. 그럼 그에 따른 긴축 기조가 확실하게 뭐 금융시장에 어떠한 그리고 물가 안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냐를 또 보면은 단기적으로 이렇다 할 영향이 없단 말이죠. 근데 일단 연준이 바라볼 수 있는 가장 이제 대표적인 실시간 지표는 주가일 것 같고요. 네. 가상자산 가격도 있을 것 같고 그런 부분들은 좀 많이 떨어지고 있긴 해서 연준으로서는 어느 정도는 인지를 이제 조금은 효과가 있다라고 인지는 하고 있을 것 주가 같고 떨어지는 게 효과다. 그리고 약간 그런 팁스라고 해서 네. 실질 물가 이런 것들도 이제는 조금씩 플러스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질 금리가 플러스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는 실질 금리가 마이너스였다라는 거는 뭐 계속해서 돈을 빌려서 투자를 해도 좀 좋은 상황이 뭐 투자를 하기에 좋은 환경이었지만 이제는 플러스로 돌아선다라는 거는 그만큼 이제 좋지는 않다라고 해석이 되고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좀 더 어느 정도 더 지속이 되는지 실질 금리가 얼마만큼 더 올라가는지가 연준으로서는 가장 바라보는 가장 큰 지표가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물가가 가장 사실 지금 큰 전체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지만 채권 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는 것에 따른 또 다른 요인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저희는 그래서 사실 3분기 중에 조금 더 조심을 하자, 조금 더 보수적으로 바라보자라고 얘기를 드리는 거는 이제 가장 크게는 유로존의 금리 인상일 것 같아요. 유로존 보여드리는 화면 보시면 유로존은 사실 한 13년 이후로 제로 금리를 계속해서 유지를 해왔고 오히려 마이너스 금리 폭을 더 확대를 해왔습니다. 16년에서 19년에 연준이 미국이 금리 인상을 계속해서 할 때도 유로존 같은 경우는 오히려 마이너스 금리 폭을 더 확대를 했었고요. 지금 코로나 때 마이너스 0.5까지 이제 예금 금리를 낮춤으로써 계속해서 완화적인 통화 정책을 펼쳐왔었는데 이거를 이제 되돌리겠다라고 하고 있는 상황이고 7월에 금리 인상이 예고되어 있고 9월에는 이제 물가에 따라서 유로존도 빅스텝 여부를 결정을 하겠다라고 하고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좀 경계감으로 작용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 ECB 같은 경우는 이제 아시는 것처럼 유로존에 많은 국가들이 다 합쳐져 있어서 그렇죠. 동일하게 금리가 적용이 되는데 독일 같은 국가는 워낙 제조업 베이스에 계속해서 생산을 하는 국가이기 때문에 이들 국가는 금리 인상 하자라고 주장을 하기도 하지만 이탈리아나 이런 좀 재정이 취약한 국가들은 이제 금리를 인상하는 것에 대해서 부담을 느끼고 있어서 이 각국별로 굉장히 스탠스가 다 달라서 정말 이걸 일괄적으로 다 적용을 할 수 있겠느냐라는 생각은 가지고 있어요. 물론 이제 보여드리는 것처럼 물가가 너무 높아요. 서비스 물가도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고 다 높기 때문에 이거를 인상할 수 있는 어떤 근거로서는 활용이 될 수 있겠지만 사실 보시는 것처럼 11년, 12년에 이렇게 금리 인상을 좀 단행을 하다가 결국에 이제 유로존의 재정 문제가 터지면서 이들 결국에는 다시 금리를 낮출 수밖에 없었던 거고요. 사실 저는 이번에도 ECB가 금리를 인상하면서 그러한 문제들이 꼭 이렇게 나타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0%대로 금리를 인상할 수는 있겠지만 그 이후로 계속해서 올릴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는 쉽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ECB 같은 경우는 이제 중립금리 수준이 1%대다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1% 사실 기조적으로 연준처럼 빅스텝, 자이언트 스텝 이렇게 가기는 좀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미국에서는 연준이 계속해서 자이언트 스텝에 대해서 이번 달에 했으니까 다음 달 하면 이제 2번 연속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연장성산에서 우리나라도 7월에 금융통화위원회에서 네. 우리는 75bp는 좀 네. 문제고
50bp 인상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네네, 나오고 있습니다. 가능성이 좀 높습니까? 어제 사실 이창용 하는 총재가 물가 설명회에서 뭐 빅스텝은 물가 하나로만 결정하는 건 아니다. 뭐 다른 것도 다 봐야 된다. 환율도 그쵸. 봐야 되고 다 해야 된다라고 얘기는 하긴 하셨지만 지금 물가가 다음 달에도 6%대로 높아지게 된다라면 저는 빅스텝 가능성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연준이 6월과 7월에 75bp씩 해서 150bp를 인상하는 과정에서 한국은행이 과연 이제 25bp만 인상을 하고 말겠느냐라고 했을 때는 전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랬을 때 사실 뭐 환율 문제라든지 자본 유출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불거질 수 있기 때문에 적어도 거기에 맞춰서 조금은 빅스텝 정도는 7월에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저희는 7월에 50bp 그리고 8월에도 25bp 인상을 가능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10월에도 25bp까지 인상을 해서 연말 금리 수준은 2.75까지도 높아지지 않을까. 지금 시장에서는 이미 3년물 금리가 3.6%이기 때문에 뭐 3에서 3.5까지도 이제 어느 정도 좀 받아들이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충분히 3%대까지도 올라가는 양상이 보여지지 않을까. 물론 이 과정에서 뭐 경제 충격이라든지 뭐 지금 사실 이제 가계들의 가계 부채도 굉장히 그렇죠. 많은 상황이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고려를 해서 금리 인상 속도를 조금씩 늦출 수는 있겠지만 한국 같은 경우도 사실 기대 인플레가 꽤 많이 높죠.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한국도 당연히 상품 물가에 민감한 국가이기 때문에 상품 물가 같이 올라가고 동반해서 서비스 물가도 같이 올라가고 있고요. 지금 뭐 임금 최저임금 인상이라든지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는 점을 고려를 해보면 물가의 상승 흐름이 쉽게는 잡히지 않는다라는 인식이 한은에서도 같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당연 7월에 50bp 인상 가능성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경기 침체 가능성이 없을까요? 없지는 않고요. 네. 점차 높아질 수밖에 네.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한은에서 얘기하는 이제 잠재 성장률이 2%대거든요. 근데 뭐 물론 중립금리 수준을 뭘로 봐야 되냐라고 했을 때 저는 그래도 잠재 성장률이라는 숫자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2%를 넘는 금리 수준이 나타나게 되면은 결국에 성장에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고 그런 부분들이 저는 연말 들어서는 경기 침체나 이런 부분들이 좀 부각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리의 어떤 궤적으로 봤을 때는 저는 연말까지는 조금 더 올라가는 흐름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연말 들어서는 사실 미국의 장단기 금리 차도 역전될 수 있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장단기 금리 차들이 조금씩 다 역전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결국에 경기 침체 우려를 자극시킬 수밖에 없어서 연말 들어서부터는 금리가 조금씩 빠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 그 전까지는 올라가는 흐름은 불가피하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늘 우리 키움증권에 보면은 갑자기 이원주 네. 연구원 나오면 항상 그 미국의 가계 경제 얼마나 그 예금률이 올라가고 있고 부채가 많이 얼마나 줄어드는지 그걸 보여주면서 네네. 실질적으로 이제 침체나 그리고 가계 경제가 네네. 흔들리는 것에 대해서는 크게 네네. 우려하기에는 좀 이르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네네. 반대로 우리나라 얘기를 딱 넘어오면은 우리나라는 가계 부채가 지금 최고 수준이고 여기에 똑같이 미국처럼 금리를 계속해서 올리게 되면은 미국은 뭐 버티겠지만 네네. 우리나라가 좀 네네. 더 문제일 것 같아서. 네, 저도 거기에 동의하는 바고요. 미국 같은 경우는 사실 서프라임 겪으면서 가계부채나 이런 부분들이 한 번 다 조정이 됐었어요. 그쵸. 디레버리징을 다 겪었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런 과정을 겪지 못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쌓아왔기만 해서 그런 부분들이 사실 저는 조금 가장 리스크 요인이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사실 3%대까지 금리 인상을 하기 좀 어려운 부분들도 그런 걸 감안을 해서라도 이제 한 2.75 정도에서는 경기의 부담이나 이런 부분들이 가시화되면서 더 인상하기엔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2.75 정도는 좀 적절히 버틸 만한 수준인가요? 사실 이제 그 지속 기간은 오래 되진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게 있어요. 언젠가는 터질 것 같은데 이게 그렇다고 네, 연준도 사실 3.5라는 숫자가 연준에서 전망하는 장기 금리 수준이 2.5%예요.
그래서 이걸 넘어선다라는 거는 그만큼 경기에 부담이 된다라는 걸로 인식을 하고 있는 거고 연준도 연말에 돼서 결국 3.5까지 올리게 되면은 경기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해서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네. 저는 지금으로선 조심스럽긴 하지만 내년 들어서는 좀 빠르게 금리 인하로 돌아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네, 있습니다. 올해는 빠르게 올리지만 또 내년에는 이런 경기 관련한 네네. 컨트롤로 좀 내릴 것이다. 음. 알겠습니다. 미국 얘기가 중요한 게 아니고 저는 그렇군요. 우리나라가 한국이. 더 문제인 것 같아서 걱정이 됩니다. 음. 잘 해주시리라 믿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채권 또 금리 이야기 나눠봤고요. 키움증권 안예아 선임연구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준영입니다. 많은 분들께서 지구본 연구소에 보내주시는 사랑 항상 감사하고 고맙게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좋아해 주신 만큼 저도 즐거워야 되는데 사실 제 마음속에는 항상 고민이 하나 있었습니다. 단순한 지식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지혜를 잘 쌓는 방법을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 끝에 부족하지만 제 나름의 해답을 위즈덤 칼리지에 담았습니다. 개별적 지식을 하나, 둘씩 연결해서 지혜를 축적해가는 시간. 조금이라도 더 많은 분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꼭 함께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이번에는 월가의 소식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주식에 미치다 이한영 전문위원 함께합니다. 위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영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반등을 했습니다. 음. 근데 저희는 웃을 수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좀 해서 한 30 정도 웃었다. 웬일이시죠? 조금만 올라오면 다들 그냥 입이 겸손해야죠. 여기까지 걸리시던 네, 분들인데. 그럴 수 없습니다. 아, 그런가요? 내일 또 빠질까 봐. 왜냐면 파월 의장이 또 얘기를 할 거거든요. 뭐라고. 파월 의장이 의외에 이제 맞아요. 오늘이랑 네. 내일 이제 하잖아요. 근데 뭐 파월 의장이 얘기가 뭐 항상 보면 좋은 얘기를 하셨던 분인데 무슨 좋은 얘기를 시장에서는 부정적으로 해석을 하죠. 그럴 수 있죠. 근데 그분이 지금 인기가 없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다들 없을 수밖에 그분을 없고. 좋아하는 분들은 없고 그분을 좋아하는 분은 이제 지금 정말 최고의 권력자가 좋아하죠. 네, 그래서 둘이 사진 찍고 이런 것들 좋아하는데 모르겠어요. 어찌 됐건 3대 지수는 2% 이상 급반등해서 모처럼입니다. 모처럼 3대 지수가 손잡고 올라갔고요. 이렇게 2% 이상 올라간 것이 올해 들어 벌써 10번 정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잠시 후에 또 소개해드릴 시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다음 날 이런 것들이 좀 추세가 안 좋았던 거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오늘의 반등에 큰 의미를 갖지는 못한다라고 일단 또 경험치가 있으니까요.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고요. 보시면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는 500개 중에서 저 일조 세봤어요. 그랬더니 한 460개 정도 셌는데 모르겠어요. 세다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역으로 쓰면 더 빠를 텐데 막 세다 보니까 하여튼 460여 개가 오늘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지난주에 한번 보면 달랑 지난주 주간을 보면 10개만 올라가거나 횡보였거든요. 490개가 떨어졌던 거에 비하면 오늘 완전히 극과 극의 모습을 보여준 하루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됩니다. 실제로 보면 두 가지 정도 오늘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유가는 조금씩 다시 한번 올라가지만 120달러 넘어섰던 것과는 약간 궤를 좀 달리하는 그런 모습이 되겠고요. 달러는 이틀 연속으로 약간 좀 진정된 모습입니다. 그래서 확인되지만 달러가 모든 것을 가장 쉽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라고 저는 이해를 합니다. 그건 한국 주식도 마찬가지, 미국 주식도 마찬가지, 뭐 전 세계 마찬가지. 그만큼 달러라는 것이 어떤 기축통화의 역할을 하고 있고 달러의 방향성에 따라서 어떤 단기적인 수급의 영향을 특히 이머징 마켓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이머징 마켓 중에서 특히 유동성이 풍부하다는 나라 있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대표적인 것이 이머징 마켓에서 유동성이 가장 풍부하고 어떤 들고 나고가 자유로운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의 매수, 순매도 이런 것들이 순매도가 좀 어제 오늘 좀 있었겠죠. 또 이런 것들은 이런 환율의 영향을 장기적으로 보면 좀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일단 그 부분은 좀 짚고 넘어가셔야 되겠습니다. 네. 자, 개별 기업들 뉴스를 보자면 켈로그의 회사 분할 소식이 전해졌어요. 어떻게 분할한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오늘 켈로그 얘기도 부사장님이 하셨을 것 같은데요. 어젯밤에도 하시더라고요. 네, 어젯밤에 하셨어요? 어제 했습니다. 이거는 제가 왜 뭐 켈로그 자체에 대해서 흥미를 갖고 있는 회사는 분 없지만 제가 이 부분을 좀 정확히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켈로그는 우리는 다들 아시잖아요. 일단은 시리얼로 다 아시잖아요. 켈로그요. 호랑이. 다 아시잖아요. 근데 켈로그가 내년 말까지 해서 이제
법적으로 보면 내년 말까지 해서 3개 회사로 쪼개집니다. 3개 회사로 쪼개지는 거가 회사 이름도 다 나왔어요 벌써요. 노스 아메리카 시리얼입니다. 그래서 시리얼 회사가 하나 나오고요. 두 번째는 과자 있죠, 과자. 그래서 글로벌 스낵이라는 회사가 떨어지고 세 번째 이제 부사장님이 좀 안 좋아하시는 것들이죠. 결국 인조 그 뭡니까 그 식물성으로 만든 고기요. 예, 회사 이름 자체가 플란트입니다. 그래서 세 개로 나뉘는데 오늘 주까지 시작할 때는 부사장님 보셨을 때 많이 올라갔겠죠. 많이 올랐습니다. 그렇지만 많이 좀 상승폭을 둔화시키면서 2% 정도로 마감됐는데요. 바로 이 부분입니다. 우리나라는 일단 회사를 쪼개거나 합치거나 스피노프하는 거에 대해서 어찌됐건 결과적으로 보면 학습 효과가 있기 때문에 다 싫어합니다. 그런 것들이 왕왕 있었죠. 대한민국에서는 뭐라 할까요? 그 여러 가지 이유로 쪼갰다가 합쳤다가 쪼갰다 합쳤다 분사했다가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고 그것이 하나의 재벌의 역사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근데 미국도 또 하나 미국이나 유럽 마찬가지지만 미국 서양도 유럽도 워낙 마찬가지인데요. 서양도 인수합병의 역사입니다. 인수합병 쪼개기의 역사예요. 스피노프가 역사인데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약간 좀 객관적으로 저는 설명드리지만 그렇게 못 믿으시는 분 많이 있지만 미국의 이런 것들은 대부분의 경영의 합리화 그리고 주주 이익의 극대화 그리고 제3자의 요구 등등에 의해서 이런 것들을 합병하거나 쪼개기를 하는 그런 역사라고 좀 보고 있거든요. 트위터 같은 것도 지금 마찬가지 하다가 인수하는데 안 한대 하고 있고 그 전에 페이팔도 마찬가지 합쳤다 페이팔과 뭐 이베이가 합쳤다가 또 독립하고 이런 것들이 다 같은 흐름이 되겠는데요. 어찌됐건 오늘 CEO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는 결국은 경영의 합리화와 주주에 대한 다양성을 위해서 하는 거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미국의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저는 호재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호재 인식을 하고 있지만 또 많은 분들이 동의하실 분 또 동의하지 못할 분 있고 한국은 국장은 어떻다 얘기하는데 국내의 어떤 그런 인수합병 쪼개기 이런 거랑 미국은 약간 좀 다를 수 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일방적으로 좀 부정적으로 보시는 것은 약간 좀 자제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먼저 좀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래서 오늘 좀 굳이 좀 설명드렸습니다. 네. 첫 번째 켈로그 분사 이야기 확인해봤고요. 테슬라가 어제 거의 10% 가까이 오르면서 700X를 회복을 했습니다. 테슬라는 이제 일론 머스크에 대해서는 역시 선호도가 분명히 있는 거가 되겠고요. 일론 머스크 한 명에 대한 그분을 좋아하는 분도 있고 저같이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고 다양한 시각이 있죠. 그래서 좋을 때는 다들 좋아하다가 떨어지면 저 X 같은 사람 뭐 욕하는 사람이 많이 있단 말이죠. 이번 건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감원에 대해서 얘기했다가 말을 바꾸네 안 바꾸나 얘기했지만 오늘 나름 약간 좀 정확하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를 보면 뭐랄까요? 약간 정규직이라고 그러나요? 그런 걸 좀 하고 시간제나 이런 것들에서 플렉스블한 것들을 더 늘리겠다 하면서 하지만 결국은 3.5% 줄인다는 게 오늘 뭐 키워드가 되겠고요. 어찌됐건 뭐 그것 때문에 올라갔겠냐 하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오늘 올라간 정도로 보시면 저는 기본적으로 뭐 그냥 많이 올랐다, 반등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사실 제가 오늘 우리 시청자분들 우리 3프로에 계신 분들 아침 방송 새벽같이 오셔서 보시는 분들한테 오늘 제가 2분만 설명하면 나름대로 오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뭐죠? 오늘 다이아몬드백 에너지를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이아몬드백 에너지나 옥시덴탈 뭐 페트로엘리엄 뭐 엑선모빌 그리고 많이 얘기했던 뭐 이런 뭐 뉴먼 코퍼레이션 금 관련 회사 이런 것들이 드러나 보셨죠. 드러나 보시면 매매는 쉽지 않습니다. 엑소모빌도 오늘 좀 올라갔지만 그 매매가 쉽지 않아요. 다이아몬드백 에너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익숙하지 않은 거죠. 그리고 이런 것들이 미국에는 워낙 미국에서도 자체적으로 어제도 보여드렸다시피 전체 비중도 크지 않은데 올해 좀 많이 상대적으로 올라갔던 거죠. 그리고 이게 계속 이어질지에 대한 퀘스천 마크가 많이 있고 거기다가 바이든 대통령도 엑선모빌이 지금 신보다 돈을 많이 번다라고 할 정도로 엄청나게 비판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 이들이 어려울 때는 싹 어려운 척하고 정부에서 받을 지원은 다 받았다가 할 때 보면 그들 말로 봅니다. 제 말이 아니라 그 워싱턴에서 일부 특히 민주당 쪽에서 이런 분들 샌더스 이런 분들은 완전히 돈 잔치 하는 사람들이라고 엄청 비판하고 있고 바이든도 이번에 거기에 이제 종도하는 거죠. 화가 엄청 난 거죠. 그래서 이분들이 얘기하는 거가 지금 자사주 매입하는 거에 대해서 세금을 때리고 뭐 이렇게 해야 되고 너희들 돈 잔치하고 있기 때문에 배당을 늘리는 거 이거 잘못하고 그거를 배당 늘릴 돈 주주한테 나눠줄 돈들을 가격 인하에 써라 이런 압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의 흐름인데요. 오늘 이제 다이아몬드백 에너지가요. 주주 화원이 아니네요. 주주 환원 정책을 강화하는 걸 발표했습니다.
이거라서 저희는 무조건 복사 붙이고 하거나 그냥 캡처 떠서 그냥 보고서 만들다간 큰일 납니다. 주주 환원 정책입니다. 주주 환원 정책을 강화했어요. 오늘 8% 올라갔는데 8% 올라간 거 이런 거 신경 쓰지 마세요. 제가 아무리 하더라도 빵을 사실 분은 별로 없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거의 부사장이 없지 않습니까? 빵이나 없습니다. 옥시덴탈 네. 페트롤리움이나 처음에 이제 뭐 워렌 버핏이 했을 때 좀 샀지만 이런 건 별로 없는데요. 그거 중요한 게 아니라 주주 환원 정책을 강화했는데요. 기존의 순현금 흐름의 50%를 나눠주고 있었어요. 50%를 다양한 형태로 나눕니다. 뭐냐면 가장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배당을 주거나 아니면 네. 자사주 매입이 대표적인 것들이 되겠죠. 물론 여기서 하나 더를 치는 사람들이 있으나 평가하는 사람이 있어. 한번 말씀드릴까 있었지만 광희의 주주 환원 정책에서 했던 거가 빚을 갚는 거다. 빚. 부채 자체를 갚는 것도 우리가 주주 환원 정책의 하나 일원이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빚을 갚는다는 것은 이자를 깎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 그만큼 그 어떤 그 채권자의 권리를 빼갖고 주주한테 나눠주는 거기 때문에 이걸 상당히 긍정적으로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두세 가지가 있는데 기존의 순현금은 50%였어요. 근데 이거를 오늘 75%까지 올리겠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나오는 거가 뭐냐면 이 회사가 그렇다고 해서 배당을 갑자기 그 배당을 기존 배당 엄청나게 뭐 50% 70% 늘리겠다고 발표한 게 아닙니다. 이게 이 부분이. 예를 들어서 50에서 75%라면 배당을 기본적으로 50% 늘려야 맞는 규모일 거 아닙니까? 상식적으로 보면. 다만 미국의 배당은 다들 아시겠지만 금액을 정합니다. 금액을 정하잖아요. 그래서 이번 올 한해년도는 올 회계년도에는 그래서 배당을 1달러에서 1달러 20센트 주겠다고 이제 발표를 하는 거란 말이죠. 물론 그거 못 줄 수도 있죠. 큰 사단이 나거나 못 주잖아요. 근데 이 회사가 요번에 다른 회사에 맞춰서 요번에 발표한 게 뭐냐면 기존의 배당 있죠. 우리가 확정 배당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걸 영어로 보면 fixed dividend랍니다. 그걸 갖고 우리가 모두 배당 수익률을 계산하는 겁니다. 사실 바로 그 부분을 저희가 오늘 오는가요? 부사님 내이신가요? 오늘 내십니다. 네, 오늘 4시에 저희가 월간 미주미의 그 세미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의미에 상당히 설명해 놨는데 혹시 또 자세한 거 필요하시면 그 배당 관련된 거 오늘 4시에 저희가 미주미 단독으로 하는 세미나이기 때문에 보시면 되겠는데 누구나 다 참여하실 수 있고 알림 설정 받는데 고정 있죠. 다시 정리되면 픽스드 디비던드 있죠. 픽스드 디비던드는 그냥 기존에 조금 올리는 정도 나오고 있고요. 거기다가 주식 그 자사주 매입 같은 건 별도로 하는 거 있겠고요. 요번에 들어간 거가 베리어블 디비던드입니다. 변동 배당이라고 합니다. 변동 배당. 변동 배당이라는 게 뭐냐면 기존에 픽스드 디비던드를 갖고 고정 배당 갖고 워싱턴에서 야 너 돈 잔치 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더 올려주는 게 아니라 기존 약정된 대로 주는 건데 돈이 워낙 이렇게 경영이 잘 돼갖고 올라오는 거에 대해서는 주주들한테 나눠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영이 안 되면 그 픽스드 인컴은 그대로지만 변동 배당은 확 줄죠. 그러다가 이렇게 시장이 좋아지고 경영이 잘 되면 그럼 변동 배당은 늘려주겠다고 약속하는 거거든요. 이게 요즘 에너지나 소재 업체 상당히 핫하게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은 통계 잘 안 잡힙니다. 왜냐면 주면 주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그래서 이게 바로 워싱턴의 그런 배당 많이 주고 주주에 대해서 막 주는 거에 대해서 비판적인 거를 지금 빼는 거 있죠. 그거를 지금 감소시키기 위해서 많은 에너지나 소재 기업들이 이걸 얘기를 발표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게 공시 사항이 아니거든요. 공시할 수 있는 게 아니죠. 확정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대부분이 요즘 에너지랑 소재 기업들에서 이런 것들이 지금 계속 발표가 왕왕되고 있다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나라에서도 교과에서는 있어요. 그렇지만 이걸 하는 게 거의 없어요. 이게 스페셜 디비던드랑 약간 개념이 다릅니다. 또 스페셜 디비던드는 완전 일시적으로 한 번에 주는 이벤트거든요. 좀 이거는 변동 배당이기 때문에 이런 관심 있으신 분은 미국 기업의 또 하나의 장점 중에 하나다. 최근에 추세라는 거로 해서 조금 공부하실 분은 변동 배당금 아니면 베리어블 디비던드에 대해서 약간 공부하시면 오늘 좋을 것 같아서 오늘 굳이 이걸 좀 강조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다이아몬드백 에너지 관련해서 쭉 설명을 해주셨고 엑소모빌도 네네. 함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엑소모빌은 최근에 보면 엑소모빌도 그렇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에너지 관련 주식에 대해서 약간 차익 실현한다는 의견이 뭐 다수가 의견이 많이 있고 헤지펀드도 많이 하고 있는데 크레딧 스위스는 또 전혀 또 다른 소리 하는 거죠. 이게 보시면 중립에서 오히려 매수를 올렸고요. 115에서 125%로 125달러로 올려놨습니다. 엑소모빌이 왜 크레딧 스위스를 중립에서 매수를 올려냈냐면 주가는 많이 또 조정을 보였다는 겁니다. 이들의 시간 그렇고요. 다른 어떤 오일 메이저보다는 다른 데보다는 엑소모빌이 여전히 조금씩 더 개발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유전 개발을 하고 있고 돈도 쓰고 있기 때문에 다른 데보다는 약간 더 유리한 입장이다 얘기하면서 엑소모빌을 오늘 목표 주가 올렸다는 것. 다만 전체 지금 월가의 시각은 조금 눈높이를 낮추는 의견이 좀 다수라는 거 또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팔란티어 주가가 뭐 굉장히 바닥인데 지금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의견을 내놨네요. 팔란티어는 이제 많은 분들이 개인적으로 저는 이제 엄청 좋아하는 거죠. 저는 이제 대표적으로 4번 주식이라는 4번 주식이라는 1번 주식은 돈을 잘 버는 기술주, 2번은 벌지만 그 멀티플이 부담이 있는 것들이, 3번은 꿈과 희망뿐만 아니라 금방 올해 아니면 뭐 내년까지 해서 흑자 전환이나 뭐 에비타 흑자 전환이 기다리는 것들이 3번인데 4번은 쉽게 얘기해서 돈을 못 버는 기술주. 꿈과 희망만 있는 기업들. 이것들이 제일 안 좋은 것들이죠. 그래서 저는 1번, 2번, 3번, 4번인데 저는 이제 4번이고 팔란티어는 저도 이런 거 좀 갖고 있고 저도 이거 주가 엄청 떨어졌죠. 그래서 떨어졌는데 저는 뭐 그 길을 갖고 있는데 이 팔란티어에 대해서 이거는 팔란티어는 그 시청자 중에서 이거 좋아하시는 분 꽤 계실 것 같습니다. 팔란티어는요. 이 팔란티어에 대해서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매수견은 13달러는 짜증나죠. 저 같은 사람 무슨 13달러 같은 소리 하고 있냐 그러죠. 저는 13달러면 제가 이걸 왜 갖고 있겠습니까? 다만 AI 플랫폼에 활성화되고 그럴수록 팔란티어는 정말 다시 한번 역할을 할 것이다 하면서 첫 번째 얘기를 냈는데 일단 매수견을 냈다는 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 기업 오랜만에 좀 보는 것 같아요. 검은돌. 네. 우리 이 의원님이 좋아하시잖아요. 좋아하죠. 드디어. 좋아하고 저희 미국 주식이다비다가 저희가 책을 3번을 썼는데 한 번도 빠짐없게 들어갔던 주식이고요. 이번에 또 들어갈 겁니다. 제가 최종 확정 안 됐는데 원고로 제가 다 썼어요. 블랙락을 써놨는데 어찌됐건 블랙락은 엄청 흘러내렸죠. 블랙락뿐만 아니라 관련된 거, 뭐 인베스코 이런 거 다 같이 흘러내렸습니다. 블랙락은 대표적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왜 지금 이번 2023년판에도 넣냐면 제가 봤을 때는 가장 명확한 다이버전스가 벌어지고 있는 기업이라는 거죠. 블랙락이 떨어지는 이유는 인베스코가 떨어지는 어찌 보면 당연합니다. 시장에서 보면 이들은 뭘 봅니까? 운영 보수 수수료가 나오잖아요. 채권 아니면 주식이잖아요. 물론 복합 상품도 있지만 주식이 23%가 떨어졌습니다. 지금요. 채권 가격도 전체적으로 18% 정도 올해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에 대해서 그 값어치에 대해서 운영 보수 수수료를 받는 거기 때문에 그만큼 떨어지기 때문에 주가 어찌 보면 떨어지면 당연한 거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블랙락이 예를 들어서 이익이 줄어들었냐고 한번 찾아보셔야 돼요. 이익이 줄어들었는지 올해. 작년에는 13% 정도 이익이 줄어들었어요. 늘어났어요. 올해 줄어들어야 되잖아요. 만약 23% 근처라도 줄어들어야 되는데 올해도 한 10% 정도 이익이 증가합니다. 그건 왜 그러느냐? 전체 지금 기존에 있던 작년 말 기준을 갖고 있던 잔고 있죠. 잔고에 대해서는 수입이 줄어들었을 거 아닙니까? 당연히. 그렇지만 그거랑 상관없이 펀드나 ETF로는 계속 돈이 들어오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익은 플러스 나고 있다는 것 같아요. 회사 이익이 플러스. 작년보다 약간 줄어들었지만 상승이 줄어들었지만 플러스가 나가 있고 이 시장에서 조금만 안정되면 돈은 계속 들어오는데 그 모 집단이 커지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주가가 올라가고 채권 가격이 올라가면 이 회사는 당연히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블랙락은 제가 봤을 때는 여전히 1위 회사고 다만 1위 회사와 블랙락 뱅가드와 경쟁 점유율이 조금 줄어들었어요. 왜냐하면 뱅가드가 뮤추얼 펀드를 적극적으로 해지하면서 ETF를 엄청 갈아티어낸 걸 전략을 2년째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ETF 시장에서의 점유율은 좀 줄어들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블랙락 같은 경우는 장기적으로 좀 괜찮다 해볼 만하다는 생각 갖고 있던 차에 오늘 올랐는데 굳이 눈에 띄어서 써놨지만 블랙락은 하여튼 장기적으로는 보시면 뭐 문제가 없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블랙락까지 일단 말씀드렸습니다. 네, 개발 종목들 쭉 봤고요. 오늘 반등에 대해서 월가에서는 어떻게 또 해석을 하고 있는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긍정적이진 않다는 거 다시 한번 확인드리겠는데요. CFRA 리서치의 샘 스터벌드문 대표적인 그루가 되겠는데요. 아직 공표에 따른 투매는 나온 적 없다. 이게 바로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 일부 많은 사람들과의 시각의 차이입니다. 우리는 이제 엄청 공토수명에 나왔다고 보고 있지 않습니까? 미국에서. 그렇지만 미국의 지금 월가의 대부분은 아직 안 나왔다고 얘기하고 있고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사람들은 공포지수 있지 않습니까? 예. 빅스를 45% 정도로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요. 그래서 그 정도 보시면 되겠고요. 낙폭 과대에 따른 반등으로 이해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베안다 리서치도 비슷한 얘기하고 있는데 전형적인 데드캣 바운스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만 앞에 분과 약간 궤를 달리하는 것이 지난주에 에너지의 유틸리티가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네. 올해 그나마 에너지는 플러스 유틸리티는 보합 정도였던 건데요.
이들이 매도가 증가는 하락 조정 국면에 거의 막바지 내지는 막바지 직전의 모습이라 얘기하면서 조금 그나마 희망의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추가적인 하락할 여지는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마이클 윌슨이죠. 모건 스탠리 마이클 윌슨은 한 발짝 더 내려갔습니다. 지금요. 약간 속상하실 것 같은데요. 현재 가격이 리세션 리스크를 충분히 반영되지 않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전혀 반대되는 얘기죠. 마르코 콜라노믹이나 탐리 그리고 제레미 시겔 교수랑 완전히 반대해요. 그들은 완전히 반영돼 있다고 얘기하는 아직 멀었다는 얘기하고 있고요. 15에서 20% 추가 조정해서 3,000포인트까지도 가능하다. 그리고 이분의 얘기는 리세션이 올 때까지 약세장이 끝날 수 없다. 얘기를 단언을 하고 있습니다. 말도 이분이 맞다 그러면 모건 스탠리도 내년에 온다는 거 아닙니까? 가능성이. 그럼 내년까지 지금 약세장이 이어질 수 있다는 얘기. 이런 얘기도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시장의 분위기가 썩 좋지 않겠고요. 통계만 보여드리면 말씀드렸다시피 올해 2% 이상 올라간 날이 이렇게 10번 정도 됐는데 그 다음 날 일주일 평균적으로 좀 떨어졌다. 그래서 오늘의 반등을 물론 지나고 나서 반등일 수도 있죠. 최바닥일 수 있지만 너무 이렇게 마음 놓고 지금 그럴 때는 아니다. 그래서 뭐 엄청나게 물타기할 4번 정도 엄청 사고 팔란티가 오늘도 올랐다고 해서 팔란티 엄청 더 사 이랬으면 좀 쉽지 않을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시장의 반등에 대한 월가의 의견까지 쭉 확인해 봤습니다. 오늘도 미국 주식에 미치다 이한영 전문위원 함께했습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밤에도 또 무거운 기류가 과연 흐르게 될지 아니면은 그 파월 의장의 발언을 시장에서 또 의외로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게 될지 그 초미의 관심사 그 가운데 그렇습니다. 놓여 있습니다. 부디 제발 네. 좀 너무나 안 좋게는 반영 안 해서 오늘의 반등을 다 토해내는 일은 네. 없기를 바라보면서 저희는 내일도 어김없이 6시 30분에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